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각국의 사회 변화, 상업과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청나라의 사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세기에는 강희제와 옹정제와 권룡제가 있었던 시기로서 청나라의 전성기를 구가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강건성세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시대 때의 청나라의 사회는 어땠느냐면 한족 신사들을 청나라 체제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효율책과 강경책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걸 병용이라고 그래요. 나란히 사용을 했다. 첫 번째, 그래 너네가 한족이다 보니까 명나라에 대해서 뭐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 제사하게 해줄게. 제사를 유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너네가 내 편인 게 좋을 테니 너네 세금도 내가 좀 깎아주마. 그래서 세금 감면도 해주고요. 그 다음 명나라의 제도와 사회체제를 답습 유지한다는데, 이제 명나라가 갖고 있어서 그런 군현제도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제도 또는 그러한 명나라의 좋은 제도 또는 뭐 소위 말하면 또 뭐 과거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방행정 또는 중앙행정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유지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냥 답습 그대로 이제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족 관료와 사례부의 특권을 인정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만한병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주족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진족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만주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족이죠. 그래서 만주족과 한족의 지배층들에게 똑같이 관리로 써준다는 뜻이에요. 자, 원나라는요, 몽골족과 한족의 그런 온도 차이가 굉장히 극심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몽골족은 최상위 지배층으로서 한족을, 대다수의 한족을 이제 억압하면서 이제 지내왔던 반면에 청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족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족의 지배자였던 사람들, 즉 명나라의 지배층이었던 신사층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그 사람들의 특권을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한족의 지배자였던 사람, 그러니까 지배층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만주족의 지배층인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별로 크게 뭐하지 않았다. 그게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특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한족 관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공부죠. 그러니까 그 공부로 그 관리가 될 수 있는 과거제를 실시를 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회유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회유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렇지만 회유책이 있으면, 이렇게 당근이 있으면 채찍이 있는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강경책을 두어서 그렇지만 너네가 내 말을 들어줘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거. 이것만큼 내가 너네한테 강요를 해야 되겠어. 그게 첫 번째 무엇이냐? 변발령이에요. 무슨 말이냐? 만주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황비용처럼 앞머리를 쫙 밀고 뒷머리를 따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묶는 거, 매듭을 짓는 것을 우리는 변발이라고 그러는데, 이 변발령을 강제로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옥이란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문자의 옥은 이 강건성세 시대에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강희제 시대에 대명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옹정제 때는, 그 다음에 사사정 사건, 그 다음에 권룡제 때는 이제 수시로 일어나게 돼요. 자, 문자의 옥이라는 것은 내가 말 하나 잘못 써서 우리 집안이 싹 다 멸문하게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대명세 사건은 청나라 책에 그 명나라의 연호를 썼다는 것만으로 강희제가 그 집안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옹정제 때 사사정 사건은 뭐냐면, 그 청나라 책에 무엇이 적혀있느냐, 내가 옹정제를 갖다가 참수해버리고 싶어 이렇게 썼다가 걸려서 일족이 몰살하게 되었어요. 권룡제 때는 뭐 볼 것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제 그 글자만 보고 이건 뭐 나한테 반항하는 건가 하면서 수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아무튼 문자의 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상통제입니다. 뭐냐, 청나라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뤘다는 뜻이 되겠죠. 그 이외에도 다민족 제국을 건설과 그 다음에
지역적 특성에 따른 통치를 위하여 티베트, 신장, 몽골, 타이완 등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는 9년제를 실시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아까 같이 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게 원래 이 직역이 뭐냐면 번이라고 하는 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게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봉해서, 황제가 왕으로 봉해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번이에요, 번. 그래서 9년제와 또는 뭐 번부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청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조공 책봉 관계를 수립을 하게 되죠. 인접국가와 조공 책봉 관계를 수립하는데 조선과 류큐와 동남아 국가들하고는 조공과 책봉 관계를, 그러나 일본과는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청나라는요 18세기 후반 건룡제 말년에 쇠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백성에 대한 수탈이 심화가 되면서 관리의 사치와 부패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백성들이 궁핍한 상황이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인구가 적었을 때보다 많이 생겼을 때 쌀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한 명한테 돌아갈 수 있는 쌀이 얼마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백성이 궁핍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평민들이 이 백령교도의 난 같은 반란들을 자주 일으키게 되면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비가 다량으로 지출하게 돼요. 또한 이 18세기 후반 때쯤에는 영국과 수교를 하면서 영국이 인도에 아편을 재배해서 그걸 중국에다가 갖다 넣어요. 그 아편을 수입을 하면서 막대한 은이 밖으로 유출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중국 안에 은이 부족한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이 부족하게 되면서, 죄송해요, 자꾸 은나라라고 그러네요. 이 은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은값이 폭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가 혼란해지는데, 왜 은이 부족한 것이 때문에 경제가 혼란해지느냐? 이 당시에 은은 청나라의 화폐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은을 통해서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은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동전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고, 화폐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화폐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것, 그러니까 어쨌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일본의 에도마부 시대의 사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에도마부 시대에는요, 이제 중앙 집권을 강화하게 되는데, 첫 번째 천황과 귀족, 여기서 말하는 귀족은 제가 요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공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천황을 모시는 그런 이제 귀족 집안들이 따로 있어요. 사실 도쿠가와 가문 이런 애들 말고 대대로 그 천황들을 모셔왔던 가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문들이 이제 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귀족들이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간여 금지가 내려지고요. 두 번째로 막번 체제라는 것이 수립되는데, 막부, 즉 막부에 있는 쇼군 밑으로 각 영지를 번으로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바마번, 뭐 사츠마번, 뭐 초슈번 이런 식으로 이제 번으로 하고, 이 번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이묘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이묘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느냐면 쇼군이 있으면은 그 다이묘들이 그나마 나름 비슷비슷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서로 뭐 인정을 해주고 복속하는 형태였다면, 이 막번 체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적, 즉 쇼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다이묘들을 직접 통치해버리는 그런 이제 봉건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쇼군에게 반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무사계급과 농민 상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신분제를 엄격하게 이제 규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막번 체제는요, 곧 동요하게 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에도마부 시대에는 인구도 늘어나지만 상공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로 인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런 이제 막번 체제의 문제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재정이 궁핍해진다라는 거예요. 뭐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재정이 궁핍해지고 농민의 계층이 분화가 되면서 지배 질서가 이완이 돼요. 농민이 계층이 분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유한 농민과 그 다음에 부유하지 않은 농민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더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개혁.
자, 그로 인해서 막번 체제가 동의하자 도쿠가와 요시무네라는 쇼군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개혁을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안정에 불과했고 결론적으로 막부 지배력이 약화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개혁 내용인지는 뭐 크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후에 이 에도 막부 이후의 사회는 어떠느냐? 이키가 발생하게 돼요. 이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농민 반란 같은 거예요. 이 농민 반란은요 생국구 때도 한번 일어나요. 그래서 일향일규 또는 이코이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조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농민 반란인데요. 이 이키라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 이 당시에는 세금 경감을 요구합니다. 그럼 왜 세금 경감을 요구하느냐? 첫 번째, 화폐 경제가 확산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정물 재배가 일반화가 되면서 쌀값이 떨어져요. 쌀값이 떨어지면은 누가 못 살게 돼요? 농민들이 못 살게 되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 살게 되면 당연히 막부와 다이묘에서는 어때요? 예,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겠죠. 그러면 막부와 다이묘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재정이 악화가 되겠죠. 맞나요? 네, 그렇겠죠. 예. 설명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화폐 경제가 확산하고 상품 작물 재배가 일반화가 된다. 그래서 쌀값이 하락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막부와 다이묘가 그러니까 똑같은 세금을 받지만 무엇이냐? 이 쌀값이 하락하면서 예전에는 세금을 쌀로 받아왔다. 그런데 쌀값이 하락했다. 그럼 똑같이 내가 한 포대를 받았지만 작년의 쌀과 올해의 쌀은 달라. 맞죠? 올해의 쌀값과 작년의 쌀값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치의 쌀값이 하락한 만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하락한 쌀만큼 더 걷어버리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 세금을 인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그 시기에 어땠느냐? 대규모 기근과 전염병도 일어나면서 농민 생활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쌀값이 하락했다. 그 말은 평소에 내가 걷어왔던 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더 많은 쌀을 걷어야 되겠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농민 생활이 궁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키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또한 다이묘와 무사들이 궁핍해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엄격한 신분제도로 인해서 이 다이묘와 무사들이 이 체면을 구기고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를 하려고 하니까 누가 반대하느냐? 쇼군이 반대하는 거예요. 야, 내가 괜히 너네들은 내가 그 지배계급으로 내가 해놨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천박한 쟤네들이나 하게 내버려도 농업과 상업을 종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묘와 무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마다 궁핍할 때마다 상인들, 즉 이제 존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요. 그런 상인들은 이 채권자로서 이 둘을 이제 흔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당시에 조선 후기 사회는 어땠느냐? 자,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인조와 서인이 정권을 잡고요. 그 다음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되며 그 이후에 소위 말하면 이 분당들이 잦은 환국들이 일어나요.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면이 바뀐다는 뜻인데 서인이 잡았다가 서인이 잡았다가 남인이 잡았다가 갑자기 노론이 잡았다가 소론이 잡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잦은 환국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막 정치 보복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론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노론 일당이 다른 분당들을 완전히 압살하면서 왕 권력과 맞먹는 권한들을 지니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일당 전제라고 그래요. 즉 노론 중심의 일당 전제화 양상이 일어나면서 수종 때, 그러면서 영조와 정조 때에는 탕평책을 실시하게 돼요. 그러나 이 탕평책은요 효과로만 따지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냐? 왕권을 일시적으로 강화시켰던 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영조 때에 외척들을 키운 것이 빌미가 돼서 세도 정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도 정치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봤는데, 사실 이 정치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사 시간에 정말 제가 진짜 잘 가르쳐 드릴게요. 제발 한국사 좀 한 번쯤을 봐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북의 혈연 집단의 결합이 강화되면서 동성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안동 집안에 가보면 안동, 김씨,
그냥 뭐 김씨 집안 집이 하나가 있으면 그 앞에 김씨 집안 또 있고 그 옆에 김씨 집이 또 있고 그 옆에 김씨 집이 또 있어요. 그렇게 같은 성을 지닌 동족 마을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한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구 격감이에요. 농민층과 노비층이 줄어들게 된다는 뜻인데,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희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라의 그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든지 간에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를 해야 돼요. 그 정책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명첩을 발급을 하는 거죠. 이 공명첩을 사게 되면 내가 거기에 이름을 써서 나는 양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또는 이런 분홍이나 상인들이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족보를 사서, 그러니까 명망 높은 집안의 족보를 사서 그 족보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위조를 하게 되는 거죠. 족보 위조를 하는 거죠. 그럼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반이 너무나 많아지고요. 자, 그러니까 양반이 많아지고 반대로 상민, 그러니까 평민들과 상민과 이제 노비층, 그러니까 천민이죠. 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근데 기본적으로 상민들이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납세층이잖아. 납세층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많은 게 아니라 적어졌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곧 즉슨 뭐냐면 나라가 이러한 납세층들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한 사회 변화의 원인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세도 정치계에는요, 농지 잃은 대다수 농민들이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토지 잃은 대다수의 농민들은요, 토지나 광산으로 내쫓기면서 임노동자나 품팔이꾼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또는 화전민이 되든지 이거 이제 밑에 있으니까, 또는 무엇이 되냐, 그들의 소장농이 되든지. 근데 소장농인데 어떤 소장농?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소장농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신세를 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대상인들과 그 다음에 분홍층들과 그 다음에 이 잔반이라고 일컬어지는 하층 양반들도 일종의 사회 불만 세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안도의 홍경래의 난을 일으키는데 이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홍경래의 난 이후로 그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임술련에 일어난 농민봉기로서 확산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랜만이지만 베트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후기 내왕조부터 보겠습니다. 후기 내왕조는 베트남의 전통사회의 기틀을 마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중앙집권적 유교국가로서 과거제와 관료제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참파를 정복하면서 남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6세기 막시의 정권 찬탈로 인해서 남북이 대립하게 되고 2세기 이상 약 200년이죠. 200년 이상 혼란을 겪게 되며 끊임없는 전쟁과 농민이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후기의 왕조는 이후 떠있어 왕조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빈번한 농민 반란 속에 이 왕조가 성립을 했지만 곧 응우의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순서로 넘어가게 돼요. 떠있어 왕조가 얼마 있다가 멸망하고 응우의 왕조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응우의 왕조는 누가 세웠느냐? 응우옌, 이름이 좀 웃긴데 푹아인이에요. 푹아인이라는 사람이 성립을 하게 돼요. 유아인 아니에요. 응우의 푹아인이라는 사람이 응우의 왕조를 열게 돼요. 이 응우의 왕조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날 베트남과 비슷한 영토를 가지고 있게 되었고요. 이 응우의 왕조가 19세기 중엽부터는 프랑스의 침략으로 인해서 식민지화가 됩니다. 또한 이 응우의 왕조가 했던 역할을 조금만 더 써볼게요. 궁전을 건설해요. 그러면서 이 궁전은 자금성을 모방합니다. 이 명나라의 그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을 모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비에시라는 국호를 쓰고자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남비에시예요. 왜? 남비에시라는 나라를 쓴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전성기 그 시절에 그 국호였던 남빛을 쓰고자 했으나 청의 반대, 청나라가 이를 반대를 해요. 뭐 너네가 뭐 잘 나갔던 거 이거 써서 뭐해? 아 그러면요 협상을 합시다. 뭐라고 할 거냐? 비엔남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비엔남은 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엔남으로 국호를 사용하게 돼요. 자, 비엔남이라고 하니까 뭔가 생각 안 납니까? 그죠? 베트남의 이름이 비엔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에 쪽이 세운 이제 나라 이제 여기서 비엔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업과 도시의 발전으로 넘어가서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었는데요.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경지 면적이 증가하며 농서가 보급이 되었고 특히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신작물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게 옥수수, 감자, 그 다음에 고구마, 땅콩, 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신작물이 들어오면서 식량 사정이 좀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통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 강남에서 베이징으로 이제 쌀 운송이 활발해지면서 특히 양쯔강과 대운하를 통해 이 유통이 더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유통의 발달로 인해서 농산품이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게 되는데 가령 어떤 거냐 뭐 면화, 면직물, 그 다음에 생사, 견직물, 목재, 자 요런 것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산시, 휘저우 이런 상인들이 활약을 하고 강남에 있는 수저우라는 곳은 최대의 수공업과 유통 소비도시로 발전하였으며 그 다음에 양저우는 소금 생산과 소금 상인의 근거지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 생산을 우리 뭐라 하느냐면 염업이라고 하고 소금 상인을 우리 뭐라 하느냐 염상이라고 그래요. 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한커우라는 곳이 있어요. 한커우라는 도시는 소금과 쌀과 차와 목재를 중개하는 이 중개 도시로 발전하게 돼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중개라는 보통 이제 소개하고 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개 도시 즉 한커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시진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강남 지역의 중소상공업 도시로서 이름이 시진이라는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유시진 아니에요. 자 넘어가서 조선 후기의 상업과 도시의 발전. 자 사실 요것도 역시 한국사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근교농업이 발달한다. 자 먼저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가장 먼저 한국사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모내기법의 발달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로 인해서 뭐 광작도 실시하게 되고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분홍층도 뭐 이제 들어오게 되고 등등등등 이제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에 관련해서는 제가 한국사 시간에 정확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근교 농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죄송해요. 이외에 포구와 도시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 장시가요, 정기적으로 개설을 하게 됩니다. 5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각 지역의 시장들이 발전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단이 등장해요. 이를 우리는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의주만상, 그 다음에 개경송상,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경강상인, 그 다음에 평양유상, 그 다음에 동네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좀 까먹네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이런 대상인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그런 시장들이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촉진되는데요. 대동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화폐경제 체제가 발전하게 되고요. 이런 화폐경제가 확산하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또한 대다수 농민들이 도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즉 도시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먼저 대동법이 시행하면서 공인이라는 상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런 상인들이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물건들을 사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서 시장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구 증가하는 것도 한 몫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 분홍층과 그 다음에 지배층들이 토지를 독점하면서 농토를 대다수 소유를 하면서 대다수의 이런 소작농이나 또는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도시에 나와 품팔이를 하거니 또는 임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볼게요. 후기 레왕조에는 하노이의 인구가 1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16, 17세기에는 호이안이라는 그 도시가 성장해서 국제도시로 그 번영을 떨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무역이 크게 위축이 된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탕롱이 대도시로 성장하고 호이안이라는 도시가 성장했다. 이 정도로만. 그 다음 응웨 왕조가 열리면서 이 수도를 한번 바꾸게 되는데 이 베트남 중부의 후에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에도막부 시대의 일본인데요. 에도막부 시대의 일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 자, 엄격한 신분제 시행을 통해서 무사들이 각번의 거점이었던 성 주변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조카마치를 형성을 한다. 무슨 말이냐? 무사들이 상인들과 농민들 사는 구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거기에 조카마치를 형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이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산킨 코타이 제도라고 해서 이게 좀 발음이 어렵네. 산킨 코타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참근 교대라는 말인데, 교대 뭘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다이묘들이 정기적으로 에도에 와서 쇼군을 보고 일정 기간 쇼군 근처에서 살도록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이묘들이 자기의 영지에 있다가 한 번은 이제 쇼군 근처에 있다가 또 한 번은 자기 영지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교대로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참근교대, 산킹코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산킹코타이 제도가 상업과 도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먼저 볼게요. 다이묘들이 자주 자기의 영지에서 쇼군을 보러 도쿄, 그러니까 즉 에도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도로 가는 그 이동로가 발전을 하고요. 그 이동로마다 무엇이 발전하느냐? 여관업이 발전하고 상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이묘들이 자신의 그 영지에서 갖고 오는 물건들을 그 도로망에 따라서 점점점 거기서 유통망들이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 그 유통망을 통해서 그 물건들을 사고 파는 하나의 그 상업의 거점지, 근거지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당시에는 자동차라든지 신칸센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타고 천천히 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해요, 여관업이 발전을 하여서 숙소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숙소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조카마치의 발전으로 인해서 18세기엔 주민들의 약 1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고, 그 이외에 에도, 오사카, 교토가 상업도시로서 이제 교토 등이 이제 대도시로서 발전하며 나가사키와 사카이, 죄송합니다. 나가사키와 사카이가 상업도시로서 발전을 하는데, 사실 나가사키는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센고쿠지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사카이가 상업도시로 발전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카이는 원래 예전부터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 사카이예요. 그래서 이 사카이에 있었던 그 상인들, 이런 상인들이 하나의 그런 좀 세력화가 또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사카이 하면은 되게 유명한 하나의 그 상인들이 머무는 그런 영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도시들이 상업도시로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점점 이게 말하는 좀 내용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여유가 좀 생기긴 하는데, 제가 간혹 너무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제가 항상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곰돌이가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